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의 문이 열립니다. 식상하지 않은 새로운 상식으로 말이죠. 자꾸 끌리는 이 느낌 뭐죠? STF 2028 팟캐스트 상식자들 시작합니다. 솔직히 내가 박선영보다 예쁘다. 아니다. 요게 거짓이 나와야지 대박입니다. 자, 봅니다. 자, 과연 조 기자는 본인이 박선영보다 예쁘다고 생각할지, 못생겼다라고 생각할지. 전기 왔잖아. 네, 와, 어머, 전기가 왔어. 근데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어머, 저 여자 참는 거 봐. 전기 참는 거 봐. 저거 네네. 이게 우리 사이에도 상식이라는 게 이렇게 개념이 참 갈리는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팟캐스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상식이란 이런 겁니다. 또 뭐 유명 연사를 또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도 나눌 텐데, 이후로는 이제 본인 스스로 이런 상식을 만들어가는 기존의 틀을 깬 인물들, 그런 분들도 모시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이나 정당이나 정부의 권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로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의견이 되게 많잖아요. 네.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가급적이면 되는 쪽의 조건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시도들이, 새로운 시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퍼진 게 뭐 한 30년? 이 정도라고 봤을 때, 제가 지금 50인데, 그 전에 20년 동안은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20년 동안하고 그 이후에 30년은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은가. 개인 권력이라는 키워드를 저희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실 예정인데, 개인 권력. 네. 이게 개인이 권력을 갖게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어떤 건가요? 권력이라는 거를 보통 이제 물리력, 강제력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설득력도 권력이고, 뭐 호소력도 권력이고,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지는 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거는 그 이전에는 없던 현상이지 않은가. 그 이전에는 뭐 권력자 이런 개념들, 그다음에 싸움, 뭐 파워게임 뭐 이런 식의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시대인데, 뭐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요. 그게 네트워크 인터넷상에서 인터넷이 활발해지면서 개인 권력 이렇게 새로 탄생했다는 의미가 어떻게 좀 구분지어서 정의를 내리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뭐 소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나 완장 뭐 이런 그거 보면은, 누가 파워를 가진 캡틴이 하나 있어가지고 뭐 꿇어 그러면 다 꿇어야 되고, 그런 식의 1인에게만 집중이 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뭐 그 예전은 뭐 되게 막 경제 성장도 중요했고, 학교도 뭐 다 끝까지 다녀야 되고, 뭐 부모는 힘들게 일해도 대학은 가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상황이면, 대학 간 사람은 너무 훌륭하게 생각하고, 고시 통과한 사람은 너무 훌륭하다 그러고, 나머지는 다 검증 안 해버리고, 시험만 통과하면 그 나머지는 그 사람이 다 잘해서 하겠거니.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 계속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잘하든 잘못하든 뭐 서로 간의 소통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파워의 개념 자체가 1인이 독점하고 있는 수직적인 강압적인 권력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어떤 자존감. BTS야말로 정말 새로운 상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러네요. 성장하는, 거대 기획사와 다른 어떤 마케팅 그런 부분. 팬들과의 그런 굉장히 상호작용.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 히어로, 어벤져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창작을 지원하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지원하기도 하고, 제품을 지원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그것도 개인 권력이죠. 대기업 뭐 이런 거보다 요즘은 뭐 소셜 미디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거 새로운 제품 해가지고 입소문 나가지고 대박 뭐 이런. 맞아, 요즘 그런 거 많아요. 새로운 세대라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다 좋은 게 아니라, 그들도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교육들은 없는 거죠. 그들이 뭐 이기적이다 개인주의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공동체가 뭐고, 너 친구 옆에 있는 친구하고 게임을 너 혼자만 하지 말고 같이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 그러면 그거 잘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몇이나 될까? 뭐 그런 부분. 저는 오늘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세대라는 게 꼭 그렇게 나이로 더 이상 나뉘는 것이 아니에요. 세대라는 개념 자체가 옛 개념이다. 권력이 꼭 힘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그래, 나는 왜 당연히 권력은 힘.
뭐 이렇게 계층이 나누는 걸 왜 세대로 나눌 생각을 했지? 나는. 그게 교육과 사회적인 분위기 효과인 것 같아요. 교과서도 하나였고 가르치는 거는 맨날 뭐 이제 되게 탑다운적인 그런 것들 네. 많이 가르치고 사회적으로도 눈치 좀 봐야 되고 외국 가서 제일 편한 게 그런 거 눈치 안 봐도 되는 거 약간 편할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좀 많이 수동적인 어떤 복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예, 전쟁 후에 뭐 이제 다 열심히 잘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게 되는 모두가 잘 살게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살게 됐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똑똑해졌고 그러면서 가능성을 생각해 봄직한 그래도 개인 권력 무엇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또 명언 타임 뭐 이런 그렇죠. 이게 엔딩입니다. 지금 엔딩으로 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네네네. 생각을 했죠 제가. 그게 그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그 뒤에 있는 말이 뭐예요? 뭐지? 러브 액츄얼리. 에브리웨어. 아, 그런가요? 네. 나 왜 러브 그러면은 액츄얼리만 알고. 그 앞에 말을 바꾸면 다 돼요. 그러니까 파워 액츄얼리 에브리웨어. 폴리틱스 액츄얼리 에브리웨어.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정치는 어디나 있고. 어디나 있구나. 껌값을 결정하는 것도 정치다. 여의도에만 있는 게 정치가 아니에요. 세종로에 있는 것만 정치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괜찮지 않아요? 명언 박수요. 야, 너무 좋았습니다. 와, 멋지다. 누가 제일 오늘 수업 잘 들었습니까? 저희 오늘 방송하면서. 저 이거 이걸로 이제 찍어주세요. 아니 이걸로 한번 그러니까 찍어야죠. 이렇게 해서 네. 권력을 뭐가요? 한 사람한테 하면 안 된다. 이것도 권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랄까?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했을 때 좋은 효과는 그 사람들 머릿속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쵸. 너무 복잡해요, 지금. 재밌었는데 나가면서, 아씨, 물음표가 너무 많아졌다, 내 머리에. 그러면 그 얘기, 대화는 성공한 거예요. 그럼 답을 자기가 찾으면 되잖아요. 첫인상 어떠세요? 우리 저는 이라 감독님. 이 헤어스타일을 보니까 예수님 네, 떠올라요. 그쵸. 좀 이렇게 약간 구불구불한 웨이브가 살짝 풀린 듯한 자연스러운. 단발머리. 그리고 네. 다큐멘터리 자체도 감독님 다큐멘터리 살짝 봤는데 네. 카운터스란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일본의 이제 헤이트 스피치라고 불리는 그 혐오 발언 시위가 있습니다. 네. 혐오 발언을 이제 거리로 나와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항한 사람들을 카운터스, 대항한다라는 뜻입니다. 카운터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여러 명이 모였으니까 카운터스. 그 대항하는 사람들의 그런 뭐 활동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몇 년 동안 이걸 따라가면서 담으신 건가요? 전체 제작 기간은 5년. 2005년도에 혐한류. 그게 맞아요. 그게 난리 아시죠? 났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린 너무 화났지 그때. 100만 부 팔렸어요. 100만 부 그 이상. 만화책. 예. 그렇죠? 예. 그 시리즈가 혐한류 1, 2, 3, 4하고 뭐 그 완결편 이렇게 모아놓은 거 그런 것도 있는데 여하튼 굉장히 많이 팔렸죠. 예. 100만 부면 초대박. 대형 베스트셀러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시위 같은 것도 굉장히 활성화가 됐겠군요. 한국을 싫어하는. 그게 100만 부나 팔릴 수 있었던 힘이 뭐였을까요? 그거는 이제 학자분들이 아마 분석을 해주실,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찍는 사람이니까 잘 모르는데, 학자분들이 분석을 하시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일본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버블이 꺼지고, 장기 침체. 네, 장기 침체 들어가고, 디플레 나고, 뭐 지금도 디플레지만, 그러면서, 어떤 분노들이, 서민들이, 그런 분노들이, 폭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희생양이 제일 조선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 그거 자체, 그 제특회 자체가 제일 조선인의 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얘네만 왜 특권이 있어? 이런 식의? 수가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제일 조선인 수가 많으니까. 다른 나라 제일 중국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관동 대지진이라고 그 도쿄 지방에 굉장히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언비어가 돌기 시작했어요. 뭐죠?
한국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탄다. 맞아요. 예, 이래서 민병대가 조직이 돼요. 한국 사람 죽이러 다니는. 예, 민병대가 스스로 이제 조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창을 들고 제일 조선인, 제일 한국인, 제일 코리안들을 무참히 살해했고, 예,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일본이 우경화되고 나가는 이유는 그 기저에 뭐가 있냐면 역사 수정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신들의 그 아시아를 지배하려 했던 그 옛날 세력들, 그게 옳다, 옳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 계속 재생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돈이 많기 때문에 뭐 어떤 포럼을 만들다든지 연구자에게 학비를 대준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진정한 우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특회를 우익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니네는 또 그냥 자기들끼리 무슨 네. 또 넌 우익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라. 그렇게 막 싸우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 근데 카운터스라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막는 거죠? 네, 이게 이제 2013년, 14년, 15년이 가장 피크였거든요. 일본에서는 항상 이제 그 연도에 해당되는 유행어 대상이라는 걸 뽑아요. 이게 굉장히 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헤이트 스피치란 단어가 유행어로 올해의 단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진짜 얼마나 그만큼 많았으면. 그러니까 보통 한참 많이 이제 헤이트 스피치, 그 혐오 데모가 일어났을 때는 362회 365일 중에? 네, 그러니까 1년에 하루에 1.02회가 벌어진 전국적인 규모로 생각을 하면 규모가 뭐 작은 진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겠지만 매일 그랬구나, 매일. 네, 매일 그런 1년 거예요. 동안. 네. 그거 이제 나라에서 뽑은 통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통계 잡히지 않은 것도 또 있겠죠. 그렇죠, 있겠죠. 예. 그렇게 일본 내에서 혐한에 대한 기운이 엄청 강한 그 2013년부터 그 시절에 그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오히려 혐오를 반대한다라는 의견으로 서로 모여서 법까지 지정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카운터스가? 네, 일본입니다. 이게 처음에 또 모인 게 되게 특이했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진짜 고마운 일본 사람들이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카운터라고 하는데, 뭐, 카운터가 이제 맞받아치다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맞받아친다는 거예요, 진짜. 이걸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굉장히 그 서브컬처를 뭐 문화평론가, 음악평론가인 사람이 있어요. 네네. 영화에 이제 등장한 노마 선생이라고 하는데, 노마 선생이, 카운터 활동을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카운터가 한두 명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집단 린치를 당하거나 막 맞기도 하고, 조그만한 분이시거든요. 그랬는데, 한참 이제 2013년 그때 데모가 막 이제 불붙기 시작할 때 이 제트회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산보라는 행동을 했어요. 보통 이제 산보는 걷는 거 아니에요? 산보? 보통 이제 거리 데모 되게 예쁜 이름인데 아름다운 단어인데. 예, 굉장히 그런 단어로 포장을 많이 하죠. 이게 거리에서 데모를 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데모 가기 전에 이게 골목들에 걸어가면서 산보하는 거구나. 네, 골목들에 꼴보기 싫어. 한국 상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골목들에. 그래서 뭐 이케멘 톨이라고 해서 그 한국 그 배우들이 이케멘 그 잘생긴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케멘. 이케멘 한번 카메라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김인석 씨 너무 이케멘 어필하지 데스. 마시고요. 하이, 이케멘 데스. 하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굉장히 흥분하시다 갑자기 이케멘에 너무 지금 흐뭇하게 보고 이케멘 계시고. 구다사이. 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일본, 도쿄, 이곳을 이런 상태로 자신의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혐오가 있는 곳은 싫다. 예. 그리고 이들이 머리가 좋은 게 뭐냐면은 프레임을 어떻게 짰냐면은 네. 우리는 제일 코리안을 도와주러 나온 게 아니다.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 그리고 제트케와 제일 코리안 간의 싸움을 프레임으로 짠 게 아니라 제트케와 일본 사람 간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이 성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네. 많은 호응을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정말. 이분들이 그냥 그날 이렇게 집회만 나온 게 아니라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또 뭘 많이 하시죠.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문화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음악을 만들어서 연주도 하고 막. 네, 콘서트도 열고 그리고 래퍼는 랩을 막 노래를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막 올려요. 채특해 빠가야로. 진짜. 예. 그런 아주 욕설이 가득한 랩들을 막 올리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일렉트릭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댄스 파티도 열고 EDM으로 막 EDM으로 하고 그리고 디자이너들은 자기가 디자인을 해서 이것을 트위터에 딱 올립니다. 그러면은 일본은 이제 편의점마다 이 복사기가 컬러 프린터가 한 대씩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트위터 코드를 딱 연결을 하면은 그날의 데모 구호가 출력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하다. 진짜. 편리하게 딱 가서 그거 딱 들고 가서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만든 법이니까. 예. 그리고 이 법을 아리타 의원이 다니면서 야당 의원, 여당 의원, 여당 의원부터 설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명 한 명 가면서. 혐오 표현 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일일이 되려 다 쫓아다니면서. 여당이 우익이니까 그쪽은. 그리고 오히려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야당이 반대를 하고 그런 뭐 형국이 이제 벌어졌는데 항상 이 시민 레벨에서 그 카운터스들과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고 항상 어필을 하고 그렇다면 카운터스는 뭐를 하겠습니다. 여론에 힘을 실어주고 아리타 의원이 이렇게 막 법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여론으로 쫙 몰아주는 거죠. 트위터 한 방 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착하고 선하고 바른 소수의 시민들이 뭉쳐서 세상을 뭔가 바꾼. 예, 그 세미나도 많이 하고. 뭐 진짜. 평소에 좀 나쁜 행동 하시고 범죄도 좀 저지르고 이런 분들도 여기에 또 동참하셨었어요. 사실 이게 그렇죠. 또 특징이었어요. 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식입니다. 회색 인간 왜 4권에서 5권의 책을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4권에서 5권의 책을 냈습니다는 뭐죠? 본인의 책이 4권일 수도 있고 5권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4권 해서였는데 제 발음이 4권 해서 네. 회색 인간 외 4권 해서 총 5권.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죄송한데 좀 귀여우시네요. 제가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김민섭이고요.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와 대리사회라는 책을 쓰고 계속 글을 쓰고 이런저런 일을 하며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는 김동식 작가 매니저가 아니냐 이런 오해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김민섭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도 있잖아요. 하나, 둘, 셋. 김정은 좋은데? 동네 노인정 식. 식기세척기 증정. 좋다. 김정은 씨가 동네 노인정에 식기세척기를 증정했다. 재밌지 않나요? 괜찮은데 완전 허를 찔렀어. 성수동의 주물공장에서 일을 했었죠. 기계 돌린다고 하죠, 저희끼리는. 뭐 주물공장 일은 단추나 뭐 지퍼, 뭐 벨트 버클 그런 의류 부자재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노동자로 생활하시다가 작가로. 네. 아니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시게 됐는지. 제가 잡지에서 어떤 의뢰를 하나 받게 되는데 김민섭이 만난 젊은 작가들이라고 당신이 젊은 작가를 인터뷰해봐라라는 거였어요. 네. 이 봄날은 간다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내가 팬으로서 만나서 당신 어디에 사는 누군데 이렇게 글을 잘 씁니까? 하고 인터뷰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제가 댓글을 남기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 해서 뵙게 됐는데 어디에 계셨냐면 거기 성수역, 서울 성수역 부근에 저는 스타벅스로 기억하는데 작가님 이디야로 기억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추억은 다르게 적히죠. 네. 긴 것도 아니고 1년 전인데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이디야로 할게요. 이디야에 들어가서 작가님 뭐 드시겠어요 하니까 저는 이제 보통 저는 아메리카노요, 카페라떼요 이러는데 이런 데서 뭘 시켜야 되나요 하시는 거예요. 카페라는 곳에 가본 게 그때 거의 처음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에서 글을 배웠을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 질문이
어디에서 글을 배우셨나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무례할 수 있는 질문인 게 당신은 대학을 어디 나왔습니까? 같은 네, 다른 질문. 그렇죠. 그런 질문이었을 거예요. 넌 국문과 네. 어디 나왔니? 문예창 작가 어디 나왔고 은사님이 누구시고 또 소설가 누구를 뭐 누구한테 배웠니? 이런 그 라인. 질문이 네. 라인이 누구니를.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소설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작가님 대답을 듣고 제가 너무 놀란 게 저는 대학도 안 나왔고 중학교를 중퇴해서 여기 성수동 있는 주물 공장에서 일을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가능할까? 근데 작가님이 이어지는 말씀이 더 놀라운 게 저는 글을 그 네이버 지식인에서 배웠어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글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네. 쓰고 싶은 글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글로 옮길 수가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네이버 지식인에서 글 잘 쓰는 법을 검색하셨대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걸 배우셨나 하니까 4가지를 배우셨대요. 네. 문장은 짧게 써야 된다. 접속사는 조금 써야 된다. 말줄임표는 쓰면 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가 한 가지가 뭐였죠?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4가지가 작가님 글에서 기가 막히게 다 그 실천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 글을 쓴다라는 건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작가님이 저 글 배운 적이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독자들한테 댓글로 배웠습니다라고. 저희는 국자제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뺑뺑이 동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기계 앞에 앉으면은 누구하고 얘기할 일이 없어요. 위험해서 환경이 한 아연로라고 한 400~500도 된 샘물을 국자로 푸는 일이니까 위험해서 가까이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앞에 벽이 있으니까 벽 보고 이것만 아닌데 보통은 잡생각을 하죠 그때. 너무 지루하니까. 근데 글쓰기라는 취미가 생긴 이후로는 한편 이야기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계속 쓰다 보면은 원래는 뭐 언제 퇴근 시간 오지 했는데 이 글쓰기 취미가 생긴 후에는 벌써 퇴근 시간이네 이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그 어느새 시간이 바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 좋다 해서 계속 중독돼서 쓰게 되고 또 퇴근하면 이제 머릿속에 정리된 거를 이제 퇴근해서 씻고 컴퓨터 앞에 앉자마자 잠들기 직전까지 꼼짝도 안 하고 쓰는 거예요. 이미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 뭐 단어가 좀 막히긴 하겠지만 한 12시, 1시 정도 되면 다 써요 한 편을. 그럼 이제 그 한 편 다 쓰고 이제 잠들면 몇 시부터 시작해서 1시 정도에 6시 반에 퇴근하거든요. 뭐 씻고 앉아서 이제 뭐 1시 정도면 다 쓰더라고요. 책으로 발간을 해서 수많은 독자들에게 어떤 물질적으로 책을 만들어내기까지 누군가 이끌어주지 않았으면 그렇죠. 글쎄요, 지금의 김동식 작가님은 어떤 모습일지는 또 저희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분이 전생에 뭔가 부모 자식 관계 이런 거였을 이게 그냥 뭘까요? 무슨 호의라는 네네. 그냥 그런 걸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좀 소름이 끼치기도 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누군가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데 단순히 호의, 좋은 마음? 사실 무수한 독자들이 있었어요. 글을 올리실 때마다 보통 2만 명 이상의 독자들이 항상 글을 찾아서 읽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복날은 간다 신작 나왔대 하고 여러 게시판에 퍼진 것까지 하면 한 편 쓰실 때마다 적어도 10만 명 정도의 독자는 있었던 셈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 독자 중에 한 사람인데 다들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 책이 나온 다음에 제가 들었던 반응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네. 내가 내려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진짜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운 좋게 가장 먼저 그런 제안을 한 사람이 된 거고 그리고 김동식 작가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저야말로 김동식 작가 덕분에 제 삶이 변화하게 됐거든요. 어떻게요? 궁금해요. 두 분의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이 변화하게 됐는지. 저는 대학에서 나와서 이제 글을 쓰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며 살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김동식 작가의 책이 출간되는데 함께 하고 나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김동식 작가의 책을 내게 된 감정은 하나였는데 김동식 작가가 잘 되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대학에서 나왔을 때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책이 나오고 그분들께 식사를 대접하면서 덕분에 제 2번째 책이 잘 나왔습니다 하니까 그분들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데 답이 다 똑같으신 거예요. 왜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그냥 당신이 잘 되면 좋겠어서 도왔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김동식 작가님도 네. 삶이 좀 바뀌셨죠? 이제는.
예전 정말 많이 바뀌었죠. 공장에서 일하시던 김동식이 아니라 지금은 전혀 다른 삶. 근데 의외로 또 들어보세요. 네. 어떠시죠? 어떠세요? 궁금해요. 뭐도 있죠. 공장에서 일할 때는 제가 약간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이렇게 많이 못해요. 그래서 집 공장 10년 넘게 집 공장 집 공장 이것만 반복한 거예요. 뭐 가끔 주말에 마트 가는 게 가장 멀리 나가는 일인 사람이었는데 네. 책을 내고 하다 보니까 저는 책 내고 이렇게 바빠질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전국에서 막 불러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곳은 뭐 울산, 여수, 대전, 평택. 어떤 일로 부르시는 거죠? 이제 학교에서도 불러주시고 도서관에서도 불러주시고 책을 재밌게 보셔서 네 그러신 그렇죠. 거죠? 강의할 건 없지만 아유 그래도요. 이 삶 자체가 뭐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은데요. 근데 여전히 그래서 지금 네네. 술, 담배 이런 거 여전히 안 하시고 여전히 하루 종일 책 쓰시고 불러주실 네. 일 없으면 여전히 집에만 있어요. 그때랑 똑같아요. 김동식 작가님한테 있어서 김민섭 작가는 뭡니까? 저의 궁금해요. 약간 그거예요. 네. 이거 길어지면 안 되는데. 네. 아니요 길어져도 괜찮아요. 저는 이게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기 때문에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네네네네.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약간 좋은 사람 자석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딱 이분을 만났는데 김민섭 작가님과 연결해서 좋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석처럼 다 좋은 사람들은 원래 다 붙어 다니나 봐요. 거기에. 끌어당겨서 그래서 아 내가 여기 나도 붙었구나. 제일 신기한 건 김동식 작가를 만난 일이기도 한데 이거 꼭 유튜브로 보세요. 표정 정말. 김동식 작가를 만나면서 거의 같은 시기에 만난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의 이름도 김민섭입니다. 오, 그러니까 제가 동명이인. 김민섭이듯이 네네네네. 이걸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작년에 35살이었는데 그때까지 해외로 여행을 가본 일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정말 제주도만큼 가깝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해외로 간다고 하면 비행기표가 일단 30만 원이 넘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왕복 티켓이 7만 3천 원인 거예요. 너무 싸네요? 네, 그냥 버스 타고 부산 갔다 오는 그러니까 것보다 진짜.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명 그 땡처리 티켓 그런 거였는데 뭔가 그동안 속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싼 걸 내가 왜 못 갈 수 갔지? 있는 걸 내가 그동안 그렇지. 왜 안 갔을까. 그래서 이제 그걸 예약을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출국 2주를 남겨놓고 이제 아이가 좀 몸이 안 좋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별건 아닌데 수술이 필요하다. 수술이 필요한데 예약 날짜를 제 출국 하루 전으로 잡아주신 거예요. 바꿀 수 없냐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은 그 예약이 많이 차 있으셔서 그날만 딱 되는 한참 기다려야 거예요. 되고 네. 혹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행 가시나요? 아니면 병원으로 가시나요? 병원으로 가야죠. 가야죠. 가고 싶지만 병원으로 가긴 맞죠. 그렇죠. 아무래도 염치가 없어서 네. 야 그럼 이걸 취소해야겠다 이러고 여행사에 전화를 했어요. 땡처리였어요. 네. 근데 이게 땡처리 티켓이라고는 해도 공항 사용료랑 유류 혈증료가 붙으니까 맞아. 10만 8천 원이 되는 거예요. 뭔가 또 속은 기분이 됐지만 그래도 뭐 그러려니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일로 못 가게 됐는데 혹시 환불이 가능합니까? 했더니 환불이 가능하대요. 그러면서 18,000원쯤 환불될 겁니다. 너무하네 진짜. 아니 근데 18,000원이면 내가 드린 돈에 10% 그러니까 90% 가까이 수수료를 떼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이걸 누구에게 양도하면 나도 그 사람도 18,000원보다 행복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양도가 되나요 하니까 된대요. 또 안 되는 게 원래 없어요. 안 되지 않아요? 조건이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3가지 조건이 붙었는데 대한민국 남자여야 된다. 당신이 남자니까 뭐 오케이 그 정도는.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또 누구한테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번째 조건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뭡니까 했더니 이름이 김민섭이어야 된다. 여권 이름도 똑같아야 된다. 그리고 3번째 조건은 여권에 있는 영어 스펠링이 똑같아야 된다. 영문도. 김민섭 씨를 찾습니다. 후쿠오카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 되고. 그 얘기를 이렇게 썼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를 하고 그러니까 수천 명이 참여를 한 거예요. 개인이 쓴 글에. 그리고 댓글이 자기 친구 김민섭을 다 태그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너 갈 수 있니?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93년생 김민섭입니다. 하고 여권 이름 보냈는데 저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다녀와도 될까요? 저는 대학생이고 지금 졸업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어째서 졸업하는데 돈이 들까? 그렇죠. 그리고 왜 휴학을 하고 돈을 벌어서 졸업을 해야 될까? 등록금을 다 냈을 텐데 근데 너무 적합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너무 제가 기뻐서 김민섭 씨를 찾았습니다 하고 이제 페이스북에 다시 올렸는데 거기로 댓글이 정말 많이 붙었어요. 근데 그 93년생 김민섭 씨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니까 그 밑에 첫 번째로 달린 댓글이 저는 작년에 후쿠오카를 다녀왔는데 올해까지 유효기간이 있는 후쿠오카 그린패스권이 2장이 있어요. 라고. 그러니까 그건 후쿠오카에서 하루 종일 공짜로 버스를 탈 수 있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인 거예요. 그거를 등기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김민섭 씨는 이제 항공비가 공짜에, 숙박비에, 그리고 교통비까지 무료가 됐는데 또 어떤 와이파이 업체 사장님이 댓글을 다신 거예요. 우리 업체의 와이파이 기계를 네가 꼭 렌탈해가면 좋겠다. 근데 이게 혹시 홍보로 비추어질지 몰라서 상표를 지우고 주겠다. 김민섭 씨는 통신비도 이제 해결이 됐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93년생 김민섭 씨라면 저에게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맞아요, 싶은 게 맞아요.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고 혹시 처음 물어본 게 뭘까요, 여러분? 왜 이런 거 저한테 해주세요. 네, 맞아요. 궁금했을 것 같아요. 왜 저죠?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님도 그렇고 사람들도 왜 저라는 사람을 도와줬을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전 이제 거기에 멋있게 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말을 건넨 게 그냥 당신이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제가 대학에서 나왔을 때 조건 없이 저에게 후의를 베풀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분들께 제가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냥 당신이 잘 되면 좋겠으니까요. 이렇게 또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땐 그분들이 왜 그러는지 몰랐는데 김민섭 씨가 저한테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해주게 되더라고요. 작업실을 주셨던 그분이 네, 하셨던 맞아요. 말처럼. 그런데 그 김민섭 씨가 그 말을 듣더니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새벽에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제 나왔는데 평소에는 사람들 얼굴을 봐도 그냥 저기에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날은 사람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여행을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니까 그때 든 생각은 아, 저 사람들이 잘 되면 좋겠다. 공항으로 오는 동안 수백 번의 그 생각을 했대요. 아, 저 사람이 잘 되면 좋겠다. 본 적도 없지만 저 사람이 혹시 나를 도와줬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제가 당신이 잘 되면 좋겠으니까요 라는 말을 듣더니 아, 저도 그래서 오는 동안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김민섭 씨랑 얘기를 나누다가 아, 우리 모두는 연결이 되어 있구나. 평소에는 거기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누군가가 나 여기에 있어 하고 손을 흔들면 아, 저기에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느다랗고 느슨한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누군가가 당기면 팽팽해지고 아, 저기에 누가 있고 저 사람이 잘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그 감각이 우리 사회를 지탱시키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블록이 뭔지는 아시죠? 블럭이요? 예. 네, 블럭. 이렇게 네모난 블럭. 네. 그렇죠. 예. 체인은 뭔지 아시죠? 체인은요? 자전거 체인. 예. 그래서 블록을 체인으로 엮은 블록 체인이에요. 아,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네.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블록 이렇게 있는데 그 사슬처럼 왜 포인터라 그러는데 이렇게 연결을 물체가 아니고 데이터를 그렇게 해놨다. 인석 씨하고 박선영 아나운서하고 두 분 기록에다가 전부 다 자기 자신한테 내가 인석 씨한테 1,000원을 빌려줬음이라고 하는 거래가 기록돼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도 기록돼 있고 심지어는 저랑 뭐 조지현 기자님까지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부인을 못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다 기록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이 같이 기록하고 있으면 사기를 칠 수가 없죠. 네, 사실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맞아. 이게 파생에 파생을 더해요. 맞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기관들은 상당히 그거를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잘 설계를 해가지고 했다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자기네들 이익 많이 가져가려고 그렇게 좀 사실은 그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좀 높은 대출을 받아서 결국엔 부도난 거잖아요. 집으로 막. 네, 그게 이제 시발점이었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최대 공기업 여러분들은 리먼 브라더스만 아시지만 이제 모기지라고 하는 걸 처음 만들어낸
공기업이 있어요. 토지공사 비슷한 프레디 맥과 페니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파산했잖아요. 거기도 망하고 이러면서 전 세계가 그냥 구렁텅이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쟤네들 때문에 전 세계가 한번 박살이 날 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안 지고. 예, 책임은 전혀 안 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거 했었던 그룹에서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다 민주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했는데 혹시 돈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돈도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같이 기록을 저장하고 은행같이 중앙집중적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모두를 신뢰하는 형태로 만들게 되면 굳이 중앙집중적 은행 같은 게 없어도 서로 화폐 교환 및 이런 시스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은행을 없애려고 만든 거네요. 은행을 은행이라는 없앤다기보다는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블록에 그 이야기를 함의하는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어요. 아주 짧은 텍스트로 거기다 넣었더라고요. 예, 이해 작년에 은행들 뭐를 했다 뭐 이런 걸 딱 적어놨어요. 예, 그런 부분들. 그럼 이게 비트코인은 이제 그런 믿음으로 생겨났고 그렇죠. 네. 그 전에 그런 블록체인은 뭐 분산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네. 사실은 네. 비트코인을 만들면서 블록체인 개념을 정리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만들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은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만든 건지 그 원리를. 네네. 아니면 블록체인을 만들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파생된 건지. 정확하게는 비트코인을 만들면서 블록체인하고 비슷한 개념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 페이퍼라 그러지 우리가 백서라 그러죠. 백서도 발간하고 논문도 냈는데 결국은 그 화폐를 만들려고 만든 거네 그 시스템. 처음에는요. 근데 그렇게 내용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 데이터의 구조가 블록을 체인으로 만든 거다 그래가지고 블록체인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보고 전 세계에 굉장히 뛰어난 개발을 잘하는 젊은이들이 얘한테 옵니다. 야, 너 그거 너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걸 한번 새로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스위스에 재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스마트 계약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함께 블록체인을 확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화폐 거래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게 됐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블록체인 2세대가 처음 열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처음 연 블록체인 프로젝트 이름이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 ETH라고 쓰겠지. 예를 들어 어떤 거에 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은 뭐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걸 런칭을 한다든지 뭐 게임을 만든다든지 뭐 이럴 때 이더리움 기반으로 주고받고 하도록 게임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거래를 할 때에도 뭐 당연히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계약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다 계약이잖아요. 조건을 걸어가지고 아니면 또 뭐 에너지 같은 걸 내가 쓰는데 이 에너지가 5개가 모이면 뭐 저거 10개 한 거랑 등가로 해서 교환하는 걸 해봅시다라고 계약이 맺어져 있어. 그럼 자연스럽게 서로 거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계약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하게 해버리니까 적용하는 영역이 사실상 참여자의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확장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진 게 2세대. 그 다음에 그럼 결국은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꾼다? 비트코인이 세상을 바꾼다? 그렇게 네네. 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화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변화가 올 것이다? 네. 사실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금융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결국 이 문제 제기는 왜 나온 거였냐 하면은 너무 과도하게 금융기관이라는 곳이 중앙 집중적으로 이 모든 걸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망하면 우리가 다 같이 망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불합리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 시스템이 이게 정당하냐.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금융을 같이 관리해 봅시다. 이런 철학이 이런 걸 우리가 탈중앙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개인들한테 모든 권한을 나눠주는 또 개인 또는 소규모 집단한테 나눠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잘 생각해 보면 블록체인이 들어가는 거의 모든 곳에 이런 철학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지털 경제 우리가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디지털 경제가 IT 기술이 들어와서 정말 많은 걸 혁신했습니다. IT 기술이 들어와가지고 제일 크게 변한 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예, 시공간의 경계가 없어진 게 제일 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비트로 만들어진 이것들은 빛의 속도로 전 세계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항상 거기에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으로 이렇게 종이로 썼던 것들도 그냥 외부로 올릴 수가 있고 그것들은 전 세계 누구나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접근성. 그다음에 신문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어내야 되는데 윤정기를 갖고 찍어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내가 블로그에 이렇게 글 올리는 거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되게 좋아진 거. 접근성 누구나 할 수 있게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한테 실시간으로 다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서고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가치가 인터넷 혁명 또는 IT 혁명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부작용이 하나 나왔어요. 부작용. 뭔지 아세요? 뭐예요? 가장 큰 문제가 된 거는 디지털의 속성상 한 군데 집중되는 현상이 있어요. 결국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플랫폼을 제공한 이런 걸 우리가 네. 플랫폼 경제라고 부르는데 네네네. 플랫폼을 제공한 곳에 한 군데 뭉쳐버립니다. 이게. 지금 막 유튜브가 다 그렇죠. 얘 동영상 같은 게 유튜브에 다 뭉쳐 있고 페이스북 같은 거에 SNS가 다 뭉쳐 있고 뭐 카카오 같은 거에 우리 이 톡 같은 게 다 뭉쳐 있고 또 뭐 있을까요?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이 다 뭉쳐 있고 이런 식으로 보통의 그 아날로그 경제에서는 전 세계에 또는 전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한 군데가 다 장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지역별 특징도 있고 막 이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걸 쓰는 되게 그렇죠. 아이러니하네. 시공간을 웃기죠. 초월했는데 오히려 결국은 그렇게 탈중앙화가 되네요.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중앙 집중화가 지역에 플랫폼 경제의 특징이에요. 그게. 네네네. 그래서 플랫폼 경제의 특징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 한 군데나 두 군데 굉장히 중앙 집중화가 되면서 전체를 엮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대신에 거기 들어가는 개인들은 사실 아주 작은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네. 그 비용을 얘네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 모델이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그 나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인터넷 민주화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 상상하는 사이버 민주화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 그렇죠. 블록체인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는 인터넷의 진화로 봐요, 그냥. 인터넷이 절반의 그 혁명이라 그럴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을 안고서 커왔거든요. 가치를 생성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는 부분과 특정한 곳에 너무 집중화돼 버리는 현상. 이게 이제 부작용을 낳으면서 대신에 수많은 사람들의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준 그런 반쪽의 공로를 갖고서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더 진화시키는 기술이죠. 이제 주제가 주로 시사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혹은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자기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역할의 그런 영상들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 이야기를 좀 쉽고 재밌게 친절하게 그 세대의 눈높이에서 이제 전달을 한다든지 이런 취지에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팔로우가 지금 한 얼마 정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팔로워가 몇 명이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만 명. 24만 명. 예, 네. 페이스북에는 아마 한 18만 명인 걸로 합치면은 뭐 굉장히 특이하게 어렵고도 또 시사를 맞아요. 손댔다는 게 너무 논쟁적일 수도 특이한 것 있는 같아요. 그런 시사가 잘못하면 되게 욕을 또 많이 먹거나 맞아요. 이렇잖아요. 실제로 욕 많이 먹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개념치 않으세요? 아니면 어떤 상처받으세요 속으로? 개념치 않는 게 이제 뭐랄까 그 대외적인 어떤 공식적인 입장인데 그리고 개념치 않아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웬만하면 그 댓글을 잘 안 보려고 해요. 근데 신경 안 지금 쓰고 한 지가 얼마 되신 거죠? 이거를 시작하신 지가? 이게 그러니까 영상 만드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한 4년 정도 됐고요. 고등학교 이제 3학년쯤 되려고 할 때 한창 공부해야 될 시기에 영상에 그때, 손을 댔군요. 그렇죠. 재밌으니까 하던 딴짓이었고요. 사실 누가 시켜서 하거나 아니면 어떤 거창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들었으면은 오히려 제가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시사 이슈에는 그냥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덕후 특이한 어린이요. 그렇죠. 덕후가 시사 덕후. 덕후가 덕질하듯이 굉장히 성덕이네, 지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마이너한 취향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하고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 중에 저하고 비슷한 그런
성향을 가진 친구가 정말 드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재밌는데 얘네들은 왜 재미없어 할까? 그렇죠. 다들 안 예, 보죠. 예. 왜 어려워할까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게 현상일 뿐이고 이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이 벌어진 이유가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걔네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잘못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맞아요. 전형적으로. 예. 아이고. 예. 사실 저희도 다른 뭐 누구 소환됐습니다. 예. 이번 무슨 혐의가 새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왜 검찰 따라가는 그렇죠. 기사는 예. 저희 기자들도 너무 그거 어렵죠. 한 이틀만 안 보면 아니 뭐 새롭게 밝혀졌다는데 그게 이틀 전과 뭐가 다르지 이럴 정도이기도 해요. 야, 너네 그 택시 운전사 봤냐? 아, 나는 그게 최근에 극장에서 본 것 중 진짜 최고더라. 헤이, 렛츠고 광주. 에이, 돈워리, I'm best driver. 아, 근데 그거 진짜 보면서 개빡치지 않냐? 아니, 군인들이 시민들을 막 몽둥이로 패고 막 칼로 찌르고 심지어 막 총으로까지 쏴 죽이잖아. 근데 도대체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잘 모르는 애들 있을 거야. 1980년 5월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군인들이 시민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지, 시민들은 왜 군인들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하지. 그런데 이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만 전두환에 맞서 싸운 거지. 5월 18일 아침에 전남대학교 앞에서 학생들과 군인들이 싸운 걸 시작으로 5.18 민주화운동이 시작됐어. 전두환은 홀로 싸우고 있는 광주를 아주 조져버리기로 작심해 휴전선에 있어야 되는 최정예 공수부대를 보내서 시위를 하든 말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조지는 거야. 자기 가족, 친구, 이웃이 군인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걸 본 시민들은 다 같이 맞서 싸우기로 결심을 하지. 그러니까 중간에 교집합이야. 그래서 양쪽을 그래요, 충족시킬 수 있는 뭔가가 나오는 그런 컨텐츠가 나오는 거예요. 양쪽의 감성을 다 갖고 있어서. 그런 해석도 이제 아, 진짜로. 맞아, 오히려 기성세대도 그 G픽처스 걸 보면서 또 다 또 재밌으면서 다리 보잖아요. 역할을 해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근데 지금 학생이신데 뭐 이렇게 언론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건 또 궁금해요. 저는 엄청난 이거 지금 커리어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예.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어디 그 뭐랄까 조직에 들어가서 뭐 활동을 하고 그걸 잘할 수 있을라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체질상 맞나도 잘 모르겠고 물론 그쵸 그 이제 앞으로 먹고 살려면은 뭐라도 하긴 해야 될 거고 네, 경제 활동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어떤 방식이 될까 그거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영원히 그냥 저는 그냥 혼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소신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 반문해 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냥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말 거는 걸로 예를 들어 뭐 야 너네 그 남북 정상회담 봤냐? 야 진짜 감동적이더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근데 이제 뉴스를 봐도 이 남북 정상회담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왜 다들 그렇게 평양냉면에 막 미쳐 있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거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좀 공부를 해왔지. 한번 들어봐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딱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또 화면을 보고 얘기하니까 보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 같고 조금 정말 다른 형식의 뉴스 전달 방법. 완전 친구 같은 인간. 맞아 그런 느낌이었어. 지식은 어떻게 습득을 하시는 편이세요? 정말 뭐 신문을 보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보는 건 어쨌든 그 언론 보도들을 좀 많이 보기도 하고요. 특히 어떤 시의성이 강한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를 좀 많이 보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이제 그 관련된 아티클들 보는 거죠. 뭐 논문도 보기도 하고. 오 그래요? 필요한 경우에는 논문이나 아니면 뭐 책 같은 거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기관에 그 문의를 좀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꿈이 뭐예요? 꿈이요? 꿈. 너무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네요. 꿈이요. 저는 그 막연한 문장으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딱 이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데 앞으로 그냥 더 넓은 세계에서 뭔가 어쨌든 창조적인 일을 좀 하면서 살고 싶다는 게 제 꿈이라면 꿈이고요. 구체적으로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가 있을지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또 조희정 교수님이 저희 첫 번째 손님이셨죠. 권력은 everywhere, 권력은 누구나 어디에든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애국심은 악당의 마지막 은신처다 라고 또 이일아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개인이 베푼 선함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이들과 따뜻한 연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면서 그냥 그 자체로 이것이 상식이다라고 뭔가 우리를 따뜻하게 일깨워주셨던 김민섭, 김동식 작가님 그리고 모두가 믿는 것이 미래가 된다라고 정지훈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고 망설이는 다수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오늘의 국범근 대표님께서 이렇게 7개의 상식이 말씀해 나왔네요. 주셨습니다. 네네네. 상식 자, 와!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의 문이 열립니다. 식상하지 않은 새로운 상식으로 말이죠. 자꾸 끌리는 이 느낌 뭐죠? STF 2018 팟캐스트 상식자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